사실 진로라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한테 강의 청탁을 하실 때 원하시는 게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계속 하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 정도의 어떤 주제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볼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조철민이라고 하고요. 그러고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저도 시민단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그 연구자이기 이전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한 8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런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연관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지역 시민사회와 매우 유관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1년 동안 전업주부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큰아이가 한 3살 때쯤? 그때쯤 이제 한 1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지역사회, 그때는 이제 경기도 광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지역사회랑 많이 그때 알게 되고 연관 맺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팔자에 없던 공부를 갑자기 시작을 하게 돼서 최근에는 시민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선생님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에 관련된 하나의 저도 진로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동료 박사들이 불안하지 않냐고 늘 물어보지만 저 역시도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데 제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재를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아내를 경력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같이 공존을 그다음에 제가 육아도 할 수 있는 게 늦둥이가 또 하나 태어났어요. 최근에 저의 가장 주된 업무는 이제 육아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무슨 전문가로서 어떤 지식이나 해답을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공유한다는 느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아직 시민단체에 있던 시절인데 그 시민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장인어른이 저걸 물어봐요. 자네 직업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 직업을 설명하는데 짧은 시간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유, 좋은 일 하는구만. 근데 직업이 뭐야?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체로 그러한데 그게 우리의 잘못이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자네의 직업은 뭔가? 여러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이 대답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으면 자네 직업은 뭔가? 저 공무원입니다. 아이고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많은 질문과 1시간 정도의 대화가 필요해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 이런데 전 세계적인 변화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 미래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편리한 학문이에요. 예언을 해놓고 자기는 죽은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아주 저명한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미래 시대에는 제3섹터, 시민사회를 부르는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제3섹터라는 게 있는데 시민사회 부분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창출하는 고용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창출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들 하는 그 고용보다 시민사회에서 창출하는 고용이 훨씬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사회도 어떻게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독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 현재도 고용률 보면 농업이나 여러 가지 몇몇 분야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 종사하고 계시는데 다만 존재감이 없을 뿐. 그렇다고 우리가 존재감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또 가끔 헛헛한 느낌이 들고는 있는데 우리 사회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그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초점은 우리 자신으로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저 사람 기억나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야구선수 박찬호죠. 지금은 이제 현역 선수는 아니지만 기억해보면 우리가 IMF 때문에 제가 나이 들었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대학에서 강의할 때 IMF 아니? 붉은 악마 아니? 월드컵 아니? 하면 이제 네? 뭐 이런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고 그리고 너무 강렬한 기억인데 저희 세대한테는 그때 그 IMF 때문에 우울해있던 전 국민한테 되게 희망을 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박세리라는 사람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공주에 관광을 이제 가족들이랑 갔는데 공주 공산성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 두 사람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붙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고향 출신이라고 지나가던 그 현지민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향이신 건 알겠는데 이게 공산성에 왜 붙어 있을까요? 계속 궁금하긴 했는데 박찬호라는 선수한테 붙어 있는 수식어가 뭐냐면 메이저리그라는 그 야구 무대는 동양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동양인 중에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투수로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동양인이 보이죠? 노모 히데오라는 그 당시 이제 LA 다저스라는 팀에 박찬호랑 같이 뛰던 일본인 투수예요. 근데 박찬호가 이 팀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박찬호가 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잘 던지는 아시아 투수였어요. 그리고 박찬호가 아시아 최다승 투수지만 노모보다 1승을 더 거뒀어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박찬호 본인도 선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언젠가는 이 사람도 은퇴할 때가 되는 거죠. 아무리 공을 던지고 싶어도 자기가 이제 그만 던질 수 없을 때가 왔고 지금은 이제 야구계에서 이제 다른 이제 후진을 양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근데 자기가 이제 공을 던지지 못하는데 굉장히 우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나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두는 아시아 투수가 벌써 그런 투수가 있어요. 일본에 오타니라는 너무 잘하는 투수가 있는데 순간 나는 아시아 최다승 투수라는 나의 타이틀은 사라질 것인데 그 타이틀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다른 결론은 나는 공 던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후진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마운드를 보면 지금도 올라가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너무 던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직업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직업이라는 그 언어가 한자로 보면 직과 업이라는 두 가지 글자가 합쳐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 두 가지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직이라는 건 자리를 뜻합니다. 부장님, 그 다음에 어디 지역구의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직책. 직이라는 건 자리를 뜻하고 업이라는 건 자기가 하는 일을 뜻합니다. 박찬호라는 선수가 은퇴 후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탐구 끝에 다다른 건 직이라기보다는 업에서 찾은 거죠. 그전에는 선발 투수, 아시아 최다승 투수라는 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직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무엇일까? 결국 공 던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공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저는 우리 활동가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어느 단체의 사무총장님, 부장님, 어떤 위원 뭐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찾는다면 직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 활동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실무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생계를 하면서 가끔 시간이 날 때 뭔가 공익 활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직은 어쨌든 됐건 간에 나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권이 증진됐으면 좋겠는 사람이다. 이런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출발점은 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업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업을 설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장인어른 앞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인어른 앞에서의 그 고초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숙제를 들고 왔어요. 아빠의 직업조사. 아빠는 왜 출근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 회사는 어디야? 아빠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의 아빠들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떨 때는 엄마보다 더 많이 자기를 데리러 오고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상담 가는데 제가 가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갑자기 누구시냐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 학교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했어요. 그 요새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 보안관들이 설치되어 계시잖아요. 엄마들은 유유히 들어갔는데 저는 붙잡혔어요. 왜 왔냐? 당신 누구냐? 그래서 주민등록증까지 맡기고 이제 들어가는 그 상담을 하러.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이 개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탓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굉장히 많고. 혹시 그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진로 교육 중에 시민사회나 공익활동에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청소년들의 세계관 속에 그 공익활동 관련된 진로는 딱 한 명만 있어요. 한비아라고. 그분만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 얘기는 뭘까 하면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모범이 될 만한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보고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잖아요.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제가 오늘날 제 모습을 만든 것도 제가 되게 멋있게 생각했던 선배들 혹은 그 제가 존경했던 사람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또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접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다 선후배로 묶여 있고 뭔가 대면 접촉이 많았는데 굉장히 대면 접촉도 어려워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런 것을 어떻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참조를 할까 모르는 게 당연하겠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죠.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가끔 그 잔나비라는 그룹의 이제 그 리드 보컬인데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 음악의 원천은 김창완이라는 산울림이라는 그룹을 했던 70년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김창완을 알게 됐을까? 김창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음악을 만든 것의 7할 8할은 김창완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구글에 들어가면 김창완 노래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김창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고 그거를 흡수하면서 그러나 김창완의 영향을 받았지만 김창완과 같지 않은 최근의 감성을 담은 세련된 음악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공익활동가로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면 재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어떻게든 활동가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게 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역부족인 아직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단체의 일, 자신의 활동 너무 분주하겠지만 가끔은 우리 학생 시절에 많이 나눠서 술 먹으면 너는 꿈이 뭐니?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런 시간은 좀 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목소리 톤의 변화 갖고 다소 졸리신가요? 괜찮으시죠? 다행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책 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들과 뭐 동년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에요. 힘들지만 행복한 일. 벌써 제목부터가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는지, 그죠? 그 책의 한 대목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길고 또 행복한 하루였다. 긴 하루가 내게 매일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온 건 정확히 NGO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이 말 전에 굉장히 자신이 겪는 고초나 힘겨웠던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 대목이 저 한 활동가의 말인데요. 저분은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왠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 책 기획돼 2015년에 나온 책이네요. 그리고 활동가들이 쓴 그 수기로 엮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거 말고도 요새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이 활동가들이라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 이거 역시도 활동가들의 수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책. 그다음에 그 옆에는 조금 결이 다른 최근에 젊은 층들이 많이 구사하는 사회혁신, 소셜벤처 뭐 이런 비영리 스타트업 이런 거 활동하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이야기. 제목에서 느껴지나요 벌써? 우리는 선배 세대와 뭔가 달라.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음이라는 어떤 단위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가 이야기 주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음이라는 저기 제가 밑에 해놨잖아요. 그 주소.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저 활동가 이야기 주간에는 계속해서 활동가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활동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축적해 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읽어보면 너무 흥미로워요. 원래 남 얘기가 다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접해도 보시고 주변에도 같이 권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도 우리 이야기가 풍성해지게 만들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동가란 무엇인가? 사전에 있어요. 사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디 그 카드를 뭐 만들거나 어디 가입하실 때 기타에 표시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기타. 근데 최근에 이제 드디어 사회운동가, 시민운동가 뭐 이런 것들이 직업에 등재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 표준 직업 분류가 매년 바뀌진 않아요. 되게 막 몇 년, 막 7년, 8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갱신이 되는데, 아마 차기에는 우리 존재도 이제 기타가 아닌 곳에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긴 한데, 사전에 보면 활동가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 흔히 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이게 이제 활동가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죠. 뒷문장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앞문장은 동의가 되시나요?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사람. 사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하고 그냥 생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일 좀 해보고 싶어서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분들은 활동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활동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활동가라는 직이 아니라 업을 어떻게 형성해 갈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접근 방식,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활동가뿐만이 아니고 저는 한 사람의 인생, 진로, 어떤 그 궤적을 만들어가는 거는 저 세 가지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해야만 하는 거, 나한테 주어진 당위, 의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 능력,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세 가지의 조합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시나요? 근데 사실 저 셋 중에 어느 하나로만 치우치고 나머지 두 개를 무시하면 인생이 순탄해지지는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오늘도 우리 집에 누워있는 페인처럼 우리 중학생 아들 아주 그냥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 지금 너는 뭐 하고 싶니? 몰라. 지금 아는 게 없어. 다 몰라요. 대답이. 반면에 그 활동가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덫 중에 하나가 저 당위 머스트예요. 나는 해야만 한다. 제가 최근에 한 단체에서 30년째 사무총장 하신 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제 교류를 하는데 몸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차를 냈다가 안 되니까 연차 내고 제주도 가서 농사 짓다 오고 제주도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 간 쯤에 들렀더니 너무 사람이 행복해.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지 한 몇 달 만에 뵀더니 얼굴이 다시 검해. 제가 이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평생을.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일에 언어가 없어요. 해야 된다. 시대적 요청이 이렇다. 어쨌다는 있는데 나 주말에 뭐 한다? 뭐 하고 논다? 혹은 나 이거 할 때 너무 재밌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어요? 해서 했더니 또 돈이 생기면 무슨 교육권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 해서 그런 거 말고 그랬더니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만두셔도 괜찮다고. 그리고 사무총장님 분리불안 있으시죠? 그만두면 단체 없어질 것 같죠?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져도 또 괜찮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총장님인 것 같아요. 피아노 치러 가세요. 피아노 쳐보세요. 30년 동안 헌신했으면 피아노 쳐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머스트에 굉장히 많이, 근데 머스트로만 가면 또 사람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30년 정도 했으면 지속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버텼으면? 평생 직장이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 피아노 치고 싶어 라는 거지. 막 원트,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아무리 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세 가지의 조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활동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활동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머스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두 가지, 머스트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과 관련돼서. 두 번째로 내 존재와 관련돼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재현 대표라고 엠피오 스쿨의 그 비영리 컨설팅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의 그 신문 언론의 이제 기고 투고문 중에 일부인데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비영리 조직이 지속 가능해야 할 당위적 이유는 없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단체들의 설립 목적을 보면 사회가 좋아지면 없어도 되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아니 법인 설립이나 소셜벤처 창업에 대한 교육은 많은데 닫는 교육은 없나? 그 최근에 그런 교육 유행하는 거 보셨어요? 죽음에 관한 교육? 잘 죽는 거, 웰다잉. 저 그런 걸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102세 되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외할머니가 떠나가셨고 그 다음에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충격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동생을 먼저 보내고 나서 지금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으신데 두 상을 치르면서 제가 이게 죽는다는 게 뭘까? 그 아내랑 한참 얘기했습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 또 외할머니는 이제 가셨지만 이제 당장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체도 언젠가 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늘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단체가 위기에 닥치면 현 총장님은 어떻게든 후임자를 물색합니다. 후임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안 망하게 하려고 바둥바둥 하시는데 사실은 언젠가 정리해야 될 때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정리하는 게 꼭 그 정리하는 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으로 정리가 돼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끝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 근데 그 단체가 5년을 존재했던 10년을 존재했던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스토리와 만들어냈던 의미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기든가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헤어질 때도 서로 관계가 보존되는 상태로 헤어지면 근데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완벽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기에 비영리 조직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생겨나요. 비영리 조직이 사회의 건강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영리 조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머스트를 고민할 때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가치를 떠올려요. 추상적인 가치를. 이를테면 여성인권, 평화, 생태. 근데 그거는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이긴 하지만 내 삶을 설명해 주지까지는 못해요. 아무리 종교가 좋아도 내 삶과 연관이 되고 말이 설명이 돼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남의 얘기가 되잖아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내가 그렇게 끌리고 뭔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투여하고 싶었던 그 가치가 나한테 무슨 의미였을까?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났던 한 또 활동가 중에 여성단체에 계신 분인데 이제 제 또래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앞세대 선배 여성 운동가들은 너무 행복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다 법이 통과됐어요. 호주제 폐지, 다 통과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하는 거는 실패의 연속. 10년 동안 성공해 본 적이 없대요. 우울하대. 근데 그 양반이랑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다다른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실패를 무릅쓰고 감내하는 사람이구나. 사실은 그런 실패들이 쌓였을 때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가 계기를 만났을 때 뭔가가 성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성공할 그 당시에는 활동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나의 실패, 내가 감내하고 다들 하기 싫어하지만 내가 감내했던 그 실패가 쌓여서 언젠가 성공이 되겠구나 라는 언어를 찾고 되게 우울함을 덜어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지향하는 가치 속에서 나는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나의 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무서운 게 허무함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요새 유행하는 철학자 있죠.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허무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왜? Why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때 사람은 허무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는 왜 하고 있어? 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말이 있으면 허무함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이 안 되면 저처럼 이제 허무해. 장인어른한테 제 직업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고 1시간 걸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고 직업은 뭐냐고 또 물어보시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머스트의 두 번째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만 힘들까요? 사람들이 직업을 물어봤을 때 저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묻지 않는 직업들 있죠. 저 변호사인데요? 저 검사예요? 저 삼성에 다녀요? 더 이상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런 것 같잖아요. 제가 방금 말한 직업들이 인구의 다수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본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여기 보면 그 장폴 사르트르랑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의 이제 대가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한 말이 뭐냐면 사르트르가 한 말,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얘기를 하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우리 집에 지금 오늘도 누워있는 페인 한 명 있는데 그도 늘 자유를 갈구해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고 싶으면 나가 살아. 방 잡아줄게.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이 옆에 키에르, 그러니까 자유가 되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자유는 너무 좋은 거고 또 모두가 갈구하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뭔가 역사적으로 고정돼 있고 정해지지 않은 직업은 더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립돼 있는 직업들이 공통점이 뭐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공익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AI가 대체할 수가 없는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유를 선고받았다. 우리에게 당위예요, 당위.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안이라는 건 자유로부터 오는 현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불안이라는 건 자유랑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한없이 불안해져도 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이 정신건강에 자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자유를 향해 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 P2와 기투라고 말해요. 나는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난 분이 있나요?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선택해서 몇 월 며칠에 이런 사주로 태어나겠다 이런 분 없잖아요. 나와 보니 세상이야. 그리고 나의 삶의 과정 속에 내 기질과 내가 했던 경험 속에 야 이거 세상이 이거 안 되겠구만. 내가 뭐를 좀 나서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던져진 존재지만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던져야 돼요. 기투라고 그래요. 그거를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의 당위예요. 존재의 당위.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식은 기존에 정립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도가 높아요. 자유도가 높다는 얘기는 불안도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도 끝도 없이 불안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늘 불안에 시달리고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불안은 내가 안고 간다는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투하고 있는 직종은 생각보다 많아요. 기투의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직업보다 기투의 불안을 느끼는 직업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의무, 머스트의 첫 번째 측면은 나는 뭘 기여하는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말을 찾고, 두 번째로 우리 자체가 불안과 자유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았어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 직업 자체가 본원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가 굉장히 강한 직업이지만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가 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있잖아요.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 너무 책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나 힘든데 그래도 행복하니까 가고 있어. 라는데 그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 행복이라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제가 이제 느끼기에 약간 행복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저도 제가 후원 들어가고 있는 단체가 한 2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끊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하러 갔는데 너무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기 연말정산 소득세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기부한 것만 이제 몇 페이지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하시는 일은 너무 훌륭한데 안 행복해 보여.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함께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저 사람이랑 같이 하다 보면 나도 얼굴이 검해질 것 같아. 지금도 검합니다 얼굴이. 근데
제 얼굴을 더 검해지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공익활동에 여러 가지 하위 목표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이 올바르고 명분에 닿았을 때도 오지만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일 때 오거든요. 힘들어도 행복해 보이면 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안 힘들어 보여도 안 행복해 보이면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활동가들의 표정은 어떠한가를 한번 그 멀리 물어보고 선생님들의 각자의 표정은 다들 저보다는 덜 검으시네요. 제가 요새 육아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제가 늦둥이 육아가 지금 나이는 먹어가는데 지금 애는 막 이렇게 활개치고 아우 너무 힘든데요. 근데 그 좋은 일도 좋은 일인데 이 사람들 느낌이 너무 좋아. 이 단체나 이 집단은 만났을 때 저는 이제 거의 강의나 이런 걸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국에 되게 많은 활동가나 단체를 만나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 그래서 불쌍하니까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은 느낌보다 아, 진짜 조인하고 싶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합류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 자기 삶이랑 활동이 일치돼 있어요. 삶이랑 활동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많이 한 스타일은 그 사람 자체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영어로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그것의 번역어인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말들이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미술 역사, 미술사 보다 보면 사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양식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바로크, 인상파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사조나 양식이 영어로 뭘까요? 트렌드랑 스타일이에요. 금방 아시겠죠? 사조랑 양식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트렌드랑 스타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양식과 활동이 일치된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삶의 양식과 그 활동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높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는 애한테는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런 거 불일치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환경운동하는데 집에서는 일회용 막 계속 쓰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삶을 바꾸던가 아니면 환경운동을 안 하든가 해야 행복한 거예요. 다른 방식의 그거를 해야지. 스타일은 그 사람 자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삶의 양식과 활동의 양식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치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이 그랬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주변에도 그렇게 조언을 해보세요. 그 사무총장님 피아노 치셔도 된다고. 사무총장님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있으시면 피아노 치셔도 아무도 욕 안 한다. 누가 욕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무의식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 치시다 보면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제가 보기에 음악 잘못 그때 다시 오시라고 해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라. 그리고 그때는 사무총장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타일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활동가들은 저 당위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업상.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 요소를 심리학자들이 5가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공포는 아시죠? 안에 이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그렇게 하니까 말을 들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말을 기등으로도 안 들어요, 이제. 불이 이런 거 드시면 엄청 살찔걸요? 근데 우리는 늘 술과 담배와 단 거를 취하죠. 오래 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엄청 도움되실 거예요. 능력 향상에, 성장에,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돈 버는데 엄청 도움되실걸요? 이거는 또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동인이지만 우리 개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동인 중에 하나.
그렇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하나 건너뛰어서 당이라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동력. 제가 알고 있는 사무총장님을 30년 동안 헌신하게 만든 동력이잖아요. 물론 얼굴이 검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만, 근데 그 사이에 네 번째 있죠? 의미. 어떤 의미를 부여하세요?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 제가 만났던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마을 만들기 활동가가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 만들기를 활동을 일으켜야 되는 이제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갔어요. 엄청 열심히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서 설명하고 막 어르신들 만나면서 안 돼.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에라 모르겠다. 막걸리나 먹자라고 어르신들이랑 막걸리 먹고 이러던 중에 외부에서 젊은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 실무를 하면서 역시나 또 행사 끝나고 나서는 또 막걸리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 중에 그 들어온 젊은 친구들 중에 한 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르신들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혹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집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아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장래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한참 숙연해지다가 이장님이 입을 열어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도 이 마을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까이는 우리 손주들이 여름에 겨울이라도 놀러 왔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도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그 마을 만들기 활동가가 술은 취했지만 정신이 살아있어요. 이건 기회다 해가지고 어르신 그게 마을 만들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마을 만들기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도 됐어요. 그 활동가는 이제 뭘 설명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뭘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또 한 사례는 제가 또 알고 있는 존경하는 되게 지역사회에서 오래 활동하신 풀뿌리 활동가. 이 풀뿌리의 지역사회에서 운동하시는 분은 또 특별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장인어른한테 설명하기 힘든 거 플러스 경력이 없어요. 4대 보험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어공이라고 그래서 개방형 공직에 이제 입직할 기회가 됐는데 공무원들이 묻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뭐라고요? 나 30년 동안 여기서 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활동한 건 김 씨도 알고 이 씨도 알고 박 씨도 알고 다 아는데 그 공무원도 알아 심지어. 근데 서류가 안 돼요. 근데 그 풀뿌리 활동가인데 이제 주로 이제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많이 하시는데 모든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형의 리더가 누구죠? 아는 언니. 다 아는 언니한테 잘못 꿰매 빠져가지고 봉익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는 언니한테 이제 휩쓸린 그 후배 이제 활동가가 언니한테 물어요. 어느 날 막걸리 먹다가 언니는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언니는 그렇죠. 제가 옆에서 볼 때 되게 막 거창한 말 나올 줄 알았어요. 21세기 지역사회 막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있잖아 여기서 늙어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지키면 지역사회가 날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어. 난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론적으로 뭘 1시간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림이 없어요. 주변에서 너 어쩌려고 그러니. 그렇죠. 우리 직업의 특징이 제가 장인어른 얘기했지만 또 이제 부모님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제 머리에 뭐 동여매고 들어 누우시고 걱정하시고 자꾸 나 직장 있다는데 자꾸 직장 알아봐서 막 자꾸 저 면접 보라 그랬어 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해보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공익활동이 원하는 것, 행복한 것이 됐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주제는 캔입니다. 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아까 이상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벌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 누웠던 이유도 돈이 벌리나?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네가 애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냐 지금. 도대체 너 어디 뭐 돈 훔쳐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제 맹자님 말씀에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사실은 좋은 일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좋은 일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자원봉사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맨입으로 하나요? 아니 그러면 가서 하다못해 가서 어린이집 보육원 가서 애들 풍선 왔던데 풍선 내가 사나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가들도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해요. 특히 그 기부금품법에도 보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이 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어요. 좋은 일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건 사회 탓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특히 그것도 대안적인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서구 사회에 비해서 기부나 후원 문화 발달돼 있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 설계 시스템 스타일 자체가 영미권 나라랑 달리 북유럽이나 유럽, 대륙 유럽 국가들과 가까워요. 즉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세금으로 해결하는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후원을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영미권 국가들처럼.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무슨 단체들이 무슨 어디 죄 지은 사람들 마냥 지금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러면 그 경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거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시민 자산화라던가 그 다음에 수익과 공익 활동을 병행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마을 기금이나 이런 것들.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이익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역 사회에서 공익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익금을 그러니까 버젯 락이라 그래서 수익을 분배하면 안 돼요. 원래 주식회사는 수익을 분배하잖아요. 협동조합도 분배해요. n분의 1로. 근데 주식은 이제 주식 많이 가진 사람이 수익이 많이 나면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한테 분배하지 않는 조건을 걸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줘요.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어떤 공터 같은 거를 뭐 젊은 예술인들한테 싼 값에 이렇게 대여를 하고 그 수익금을 계속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공익활동을 있었어요. 활동가들이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준다거나 활동가들이 교육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영역에는 경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에 있어서의 경제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거를 상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군가가 해주면 그대로 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안 해. 대학에 시민사회 학과도 없어요. 아무도 연구 안 해, 이거를. 결국 우리가 이제 먼저 고민하고 서로 하려는데 다행히도 지역사회 전국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실험과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캔과 관련돼서 중요한 게 역량입니다. 특히 이상원 선생님이 되게 강조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다들 저랑 인터넷에서 만나셨죠? 저만 기억 못하는 거죠. 네. 저거가 제가 이제 시민사회 각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이 서로 너무 교류가 없이 대면 지내는 거를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맞춰보면 적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같은 소비자 운동이어도 맨날 기업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막 드자비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얼굴이 검해져 자꾸 애가. 근데 그래서 왜 얼굴이 검하니? 막 옆에서 너 소비자 운동 안 맞는 거 아니? 근데 아니 저 소비자 운동 좋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갈등을 보기만 해도 애니어그램 구유형.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 피해 입은 소비자들 상담 파트로 한번 가볼래? 좋아해. 뭐 그런 거잖아요.
또 적성과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속 가능한 행복감의 하나의 원천 중에 하나는 성장감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내 성장감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지금도 제 동창들이 야, 뭐 조철민이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말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한 번씩 내가 정말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느낌. 그리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도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약점을 극복할 때가 있어요. 거절 잘 못하는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은 채로 거절을 성공했을 때 너무 뿌듯해.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 맥주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거절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과 관련돼서 이제 역량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나 공익활동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 대한 논의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 게 있는데 활동가들한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해서 활동가들한테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공론장,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구조화를 했어요. 보면은 이제 근데 사람들이 잘 중요한데 얘기를 잘 거론을 안 하는 게 저기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위한 관계 맺기까지 쭉 있는데 딱 보시면 예비활동과 평활동과 중견활동과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조금씩 다르죠? 원래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조사 결과였는데 활동가들 모시고서 검토 회의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죠. 저거 다 들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늘리냐고. 저거 다 들을 수 있냐. 그런데 자기들도 저거 필요하다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더 늘려놨는데 검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모든 직장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양 해결 자율 자선 있잖아요. 요것에 필요한 역량을 저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권익 주창, 역량 강화, 서비스, 문제 해결. 이제 요 일을 풀어내는 역량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의 연차가 짧을 때는 저거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뭔가 경력이 오래되고 조직이나 지역사회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자꾸 갈 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제 뭐 자원 마련하기라던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라던가 그다음에 정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자꾸 이런 거 만드는데 제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도 저거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모델을. 근데 지금은 만족하시지만 내년에 힘드실 거라고. 강의할 사람이 없을걸요? 강사가 없어요. 저거 강의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막 연구를 해나가고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B1의 자기 이해와 성장 있죠? 굉장히 높은 욕구들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교육과 같은 건데 사실 오늘 1시간 반에 이런 강의만 갖고 저게 될 리 없잖아요. 저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나 장치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활동가들이 대체로 보면 저런 거에 투자를 잘 꺼려해요. 그게 계시는 단체 사무총장님들이 못 돼서가 아니라 활동가들의 무의식 속에는 내 밥그릇을 뭔가를 챙기는 것 같은 거를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고민을 아무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자꾸 연구하고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역량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must와 want, can 이 세 가지의 균형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 가시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질의 응답 받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도관이라는 영화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내용은 다 아시니까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인데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부조리와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부임된 교사 중 하나가 그걸 도저히 보지 못하고 이제 폭로를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예상하시겠지만 그때부터 온갖 고초
겪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래? 그냥 잘 다니면 될 텐데 라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들었던 얘기가 그 주인공이 네가 그런다고 바뀔 것 같아? 였는데 이 주인공은 의외로 저는 바뀌지 않더라도 끝까지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저게 의미심장한 대사였어요. 사실은 공익활동에 투신한 분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분들이지만 존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일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적성에 맞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계속 만들어. 때로는 권력이 탄압하는 형태로,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형태로, 때로는 불안감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싸워가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여성인 활동가들이 아이를 가진 상태로 활동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회의에 애 데리고 가고 많이 해봤거든요. 애 옆에서 난리 막 짜장면 먹고 있고 막 회의하고 있는데 막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용인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저도 1년 동안 전업주부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아내도 저랑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늦둥이를 코로나 시기에 낳아서 육아를 해서 굉장히, 예, 넷플릭스를 벗삼아서 간신히 버틴 사람이 코로나 이제 끝나서 자기도 좀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그래 너도 돌아다니는데 요새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나갔다 오면 새벽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얼굴이 좀 까맣죠. 그 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뭐 하는데, 이제 형식은 저는 이제 글을 쓰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대학생 형아들도 가르치고 어른들한테도 뭔가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내용과 관련돼서는 어떤 말을 할까 하다가, 근데 그게 자녀들의 상황과도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어느 자녀인들 안 독특한 자녀 없겠지만, 첫째는 아들인데 되게 예민해요. 남자애 같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듣고 되게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려워하고 예민하고, 여자애들이랑 오히려 대화가 잘 되는데 그 나이 때는 또 여자애들이랑 대화하고 있으면 너네 사귀냐 그래갖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버치 대줬었던. 근데 둘째는 딸인데 이거는 막 차도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아내랑 생각해, 머지않아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얘는, 사교성 갑에 막 이러는데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제 인생은 제 나이에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든 이제 해나갈 자신감 같은 건 생겼는데, 얘네 둘만 보면 너무 걱정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가지 못하게 할 때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뭐 이러는데, 그 얘네 둘의 독특함과 개성 이런 걸 볼 때 너네 두 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아빠는 노력하려고 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언어를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야 빨대 쓰지 마 막 이러면은 이제 막 반발. 빨대 2개 꽂아서 먹고 막 이제 이런. 근데 이제 나의 생각과 아이의 상황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말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예. 원래 부모를 욕하면서도 닮잖아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예. 사실 그 제가 하는 업의 수단이 있잖아요.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 거는 돈이 정확히 지불되는 게 있어요. 적을지라도, 그게 뭐 액수가 적을지라도.
물론 이제 저도 초창기 때 강의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 강의하러 가면 이제 강의비 대신에 이제 멸치도 받고 막 이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우리 아이들 살리고 이제 살고는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업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과 수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정 수단은 지불 수단이 돼 있는데 어떤 거는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오거나이제이션 그 조직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불되는 방식이 별로 없어요. 어디 직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불되는 방식을 자꾸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저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 경험은 이제 약간 좀 재수 없을 경험. 이게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왜냐면 저도 이제 원래 이제 그 조직하는 일로 시작을 했고 주민들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운동의 정수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빨리고 오는 느낌이 있어요. 내성적이어서. 근데 뭔가 이 단체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단체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단체를 갖고 썼는데 자료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때 가서 어디 있냐고 가봤더니 창고를 열어주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막 그걸로 논문 쓰고 그랬는데 그 단체 같은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거를 논의를 글로 써내는 게 너무 재밌고 좋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온 거고 근데 마침 내가 적성에 맞는 게 지불 방식이 있는 그래도 여서 살았는데 아직 대부분의 기능들이 지불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보통 그래요. 근데 제가 지불 방식을 갖고 된 이유도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앞서 이제 문신, 선비를 숭상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교수님들한테 지불하던 그런 관행이 있으니까 나도 받는 건데 나머지는 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근데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 돈 내는 걸 되게 인색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에서 선생님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세무사나 변호사 친구 있으면 그냥 1시간 술 사주면서 물어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5분당 페이가 나가요. 내가 그러니까 활동가라서 공무원분이 자문을 해서 불렀으면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활동가들이 이렇게 막 기획을 하잖아, 같이. 그럼 이제 사업이 시작돼. 그럼 이 활동가는 존재가 없어져. 그 공무원분은 또 성과로 남고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지만 이분은 기획 단계랑 뭔가 조직을 해주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데 그걸 지불 방식이 없어요. 공무원이 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민사회의 경제를 만들어낼 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선생님을 위한 조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단체 내부에 있어서도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까를 사실은 되게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보통 모금 담당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음대 나왔다고 피아노 옮기라 그러고 군대에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회계 담당자니까 너 돈 만지니까 모금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금이나 재정 업무는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장이나 기업들이 구사하지 않는 방식의 우리 수익과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민한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의 사정을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들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괴감을 느끼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이 하셨던 활동 종류 중에 제가 전문성에 기반해서 하는 건 이제 재능기부라는 언어로 이제 뭐가 정립이 돼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경우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경우 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왜 그러냐고 생각하냐면 그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일제시대와 전쟁을 계속 거쳐오면서 눈먼 돈 공돈은 내가 가져와도 된다라던가 그 다음에 믿을 건 가족밖에 없고 내 가족의 이외에 있는 자원을 가져와도 된다라는
안 좋은 어떤 습성이 생겨나 있긴 한데 그게 또 다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면 좀 그런 게 줄어드는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크게 안 다쳤는데도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거나.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관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리다리티 연대라는 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얼굴을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을 위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얼굴을 모르는 동료 시민을 고려하는 마음의 습관 같은 거거든요. 이를테면 강원도 고성에 불 났을 때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안 살지만 마음이 아프고 돕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제주도 해녀들의 어떤 풍습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전복을 너무 많이 따면 뒤에 오는 해녀가 딸 게 없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딴다. 라던가 이런 연대의 정신이나 문화가 지금 많이 침식되는 우리 사회가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 선생님이 공익활동을 하는데 자괴감을 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공익활동이 필요한 것을 반증의 저는 증거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 같은 강사들이 자주 쓰는 일화 중에 그 인디안 할아버지랑 손자의 대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하얀 늑대 그 얘기 아시죠?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애들은 그거 물어보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내 마음 안에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단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니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고깃땡이를 던져주는 놈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착한 늑대한테 고깃덩이 던져주라는 얘기잖아요. 손자한테. 근데 저는 그게 개인의 심리도 그러지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지역사회 안에도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는데 누구나 착한 늑대가 좀 더 활성화된 사회에 살고 싶어 하는데 착한 늑대가 활성화된 사회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한 상태고 그 중에는 그러한 사회를 착한 늑대를 침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만나신 분들처럼 자기 걸 너무 많이 챙긴다거나 뭔가 잘못된 걸 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공익활동의 의미는 우리 지역사회의 착한 늑대한테 고깃덩어리를 계속 던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선생님 눈에는 당장 자괴감을 주는 사람들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다수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의 그런 그 공익활동의 그 착한 늑대한테 고깃덩어리를 주는 행위가 언젠가는 우리 사회를 테레사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님이 봉사를 많이 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름을 딴 건데 그 봉사를 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까 좋은 물질이 분비가 돼요. 건강에 도움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테레사 이펙트는 뭐냐면 네가 얘한테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나한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여기 도움을 주면 당연히 이 도움받은 사람도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나도 누군가에게 기여를 해야지 나한테 돌려주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게 직접적 관계가 아니어도 발생해요. 대표적인 예가 돈줄 내는 거예요.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배고픈 형제가 왔을 때 돈 안 내고 가도 된다 라는 게 뉴스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과 그 형제를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뉴스를 접하고 아시잖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 치킨 안 먹어도 그냥 주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의 행위가 근데 또 그런 사장님의 행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돈줄 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 더 많을 거라는 믿음이 저는 갖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공익활동가라고 저는 존재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좋은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을 많이 앞으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야 선생님도
계속해서 공익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예. 트레이서 이펙트는 마음이 뭉클해지는 마음. 네네네. 선생님의 선행을 보고 선생님이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도 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괴감을 주는 사람들보다는.